저는 한국의 두 가지 모습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하나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 또 하나는 급성장을 한 현대의 한국. 70년 전 우리가 흘렸던 피가 무의미하지 않았기에 매우 행복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이라는 머나먼 타국의 전쟁터로 향하며 죽음을 결심했던 에디오피아青년 멜렛의 테사마의 말입니다. 당시 청년이었던 그는 이젠 노인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에디오피아는 그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지상군을 파병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게다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고 전쟁고아를 돕기도 했는데요. 당시 에디오피아 황제 셀라시에는 자신의 국가가 이탈리아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것에 서름을 느껴 그 이후로 어떤 국가가 무고하게 침략을 받는 일이 생긴다면 도와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한국에 아무런 조건 없이 파병을 진행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전쟁이 지난 몇십 년 후 한국은 엄청난 발전을 이뤄 선진국으로 탈바꿈한 반면 에디오피아는 아직까지도 가난한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통계포들에 의하면 21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층 소득은 34,980달러, 에디오피아는 960달러로 1,000달러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로 손꼽히고 있죠. 농촌 지역 주민들은 매일 평균 왕복 8시간을 양손에 양동이를 들고 걸으며 하루 약 15리터의 물을 저수지에서 얻어가야 한다는데요. 이러한 원인에는 2011년 발생한 엘니뇨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동아프리카를 덮친 엘니뇨 현상은 60년 만에 가장 적은 강수량을 기록하며 대가뭄이 덮쳐 순식간에 땅이 말라버렸고 최근까지도 회복이 안 되던 상태였는데요. 에디오피아는 인구의 80%가 농촌 지역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물 부족 현상은 그야말로 재앙이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에디오피아는 이 물 부족을 개설하기 위해 관계용 댐과 농업용 관계수로를 건설하려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진 그런 기술이 없던 에디오피아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와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게 댐과 관계수로를 건설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돈이 없던 에티오피아의 요청을 들어줄 나라는 없었습니다. 절망하고 있던 에티오피아의 앞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는데요.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가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도 타군에 농업용 수용 댐을 지어주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었죠. 이 지역은 수도에서 독림쪽으로 160km 떨어진 곳으로 강줄기가 있긴 있지만 우기에나 잠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나머지는 극심한 가뭄으로 빈곤에 희덕이는 지역입니다. 2018년까지 1,590만 달러를 투입하는 도도타군 농업관계 역량 강화 사업은 이 지역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제작물 재배, 농촌 개발로 농민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농업용수 확보용 댐과 관계수로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협지만은 않았는데요. 이 짧은 기간 동안 두 번의 내전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뒤로 미뤄지고 심지어 2019년에는 다들 아시듯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사업은 더욱 차일피일 미뤄질 수밖에 없었죠. 더욱 문제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 주민들의 반발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시발길 속에서도 한국은 7년 만에 관계용 댐 추이보와 농업용 관계수로 공사를 끝마쳤는데요. 홍수와 가뭄으로 가난을 면치 못했던 에디오피아의 농업용수와 식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자 지역 주민들의 180도 달라진 모습에 에티오피아의 유명 언론들은 한국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과거 6월 25일 때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아나갔는데요. 이렇게 에티오피아의 댐 건설이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이 들리자 수많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도움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볼리비아입니다. 한국은 볼리비아의 시감자 재배 기술을 전파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조금 흥미롭게 들리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볼리비아는 감자 원산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볼리비아는 경작 가능한 지역이 국토의 3%도 되지 않아 감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볼리비아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농촌 인구이기 때문에 빈곤율은 무려 50% 이상으로 경제 상황도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볼리비아 현지 프로젝트 실무기관으로 하고 야액재배 온실, 육묘하우스, 시범포 등을 갖춘 감자연구역 신센터를 구축했죠. 이에 힘입어 시감자 종자 개량 및 기술 지원으로 일하당 시감자 생산량이 6만 400톤에서 12만 톤으로 2배 늘리는 성과도 올렸는데요. 그 덕에 2,410달러에 머물던 수입고 7,041달러로 약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처럼 개발도상국들에게 댐 건설을 해주거나 자원과 기술을 전수하고
지속적인 식품 개량 방법과 조차 판매 등의 결연으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생활과 발맞춰 한국의 농식품 수출액 또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의 경제 규모가 지금은 작지만 경제 성장률이 중국과 인도를 바짝 뒤쫓는 것을 보면 앞으로 세계 경제를 견인할 동력원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처림 아프리카 나라들과 협력 관계를 쌓아나가는 것이 나중에 한국에게는 더 큰 보답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과거 에티오피아가 한국을 대가 없이 마음으로 도와줬다가 지금 그 은혜를 돌려받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나라는 이뿐만 아니라 팬데믹 당시에도 에티오피아에게 많은 도움을 줬는데요. 당시 500만 달러를 투입해 산소 마스크 1만 개, 방호복 2,000개, 산소 주입관 2만 개 등을 보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K방역 우수개 발역 신제품으로 선정한 앰뷸런스용 음악 캐리어 84기도 전달했었죠. 이런 이유로 에티오피아는 이제 주요 대학의 총장과 학장 자리를 한국 교수들에게 맡기는 등 한국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빈곤 국가의 가장 큰 피해자는 형편이 어려운 서민과 그 가정의 어린아이들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경험했듯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자연스레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고 의료 혜택은 고사하고 교육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난해서 더욱 벗어나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한인 교수진들은 에티오피아에서 후학양성으로 인생이막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이들은 한국이 교육으로 다시 일어선 나라이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에티오피아도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넘어간 것이죠. 실제로도 한국은 에티오피아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중요한 나라가 됐다는데요. 아직까지 에티오피아는 사회간접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한국을 믿고 한국 또한 에티오피아를 과거 도와줬던 기억으로 고맙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 많은 것을 부탁하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티오피아의 안정적인 수자원과 전력자원이 확보되면 인구의 절반이 18.4세일 정도로 젊은 에티오피아 경제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게 되는데요. 곧 77 날아갈 에티오피아와 좋은 경제협력 파트너로 오랫동안 남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이탈리아나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쉽게 포기해버렸지만 한국전쟁 당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도와줬던 에티오피아의 오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뛰어들어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시킨 이야기와 더불어 한국의 K농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에티오피아와 같은 아프리카의 대륙뿐 아니라 동남아부터 중동, 그리고 남미 대륙까지 다양한 국가의 K농업 기술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 중 하나인 캄보디아에서는 한국농촌진흥청이 녹균병의 강의 수확량이 기존 품종보다 많고 조차 가격이 훨씬 저렴한 옥수수 종자를 개발하고 품종을 등록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는데요. 세네갈도 2개의 품종을 비롯해 총 5개의 품종이 개발과 등록을 마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위상을 떨치기 위해 절대 무력을 사용해 세계를 제패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할 능력이 있더라도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이기에 절대 그럴 일이 없죠. 그래서 지금은 무력 대신 K문화를 통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최악의 조합에 부딪혔습니다. 당면한 얘기지만 전투에 임하는 군인은 극한 환경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화나 게임과 달리 실제로 벌어지는 전투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총만 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계치에 다다르는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지휘센터에서 드론을 원격으로 조종하는 게 아니라면 어떤 전투 환경이든 최악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악 중에 최악이라면 역시 시가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가전에서는 고려해야 할 상황과 위험 요소가 너무나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선 건물과 도로 등 다양한 장애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는데 반대로 건물에 숨어있는 적에게는 무방비로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적군과 민간인의 구별이 어려워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고 민간인 인질로 인해 작전 수행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거기다 많은 건물과 다양한 전자기기로 인해 통신장애가 생기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 가자지구 하마스의 땅굴입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힐 지경인데요.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 땅굴이 북한의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땅굴을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아냈고 이 방법은 대한민국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전에서도 입증됐듯이 땅굴은 그 구조를 파악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일단 출입구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찾아내서 안에 들어가더라도 복잡한 구조 탓에 불과 몇 분이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지도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굴이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이스라엘군이 시가전을 통해 지상을 계속해서 점령해 나가더라도 하마스의 이동이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언제 이스라엘군에 발미돼서 하마스 대원이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어서 점령지 안에서조차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가자 메트로라고 불리는 하마스의 땅굴은 2005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해 현재는 지하 30m, 약 483k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 지하철보다 1.5배 이상 긴 셈인데요. 게다가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정찰을 피하기 위해 입구를 일반 주택이나 모스크, 학교 같은 민간 건물 지하에 파놓은 탓에 진출입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가자지구에 진입한 이스라엘 지상군은 가자지구의 모든 건물을 일일이 뒤져가며 진출입로를 파악하는 동시에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하마스의 게릴라전에 맞서야 합니다. 당연히 피해가 극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죽하면 이스라엘조차 2021년 분쟁 당시 100km가량의 터널을 파괴한 이후로 더 이상의 파괴 작전을 펼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지상과는 완전히 다른 미지의 세계인 것입니다. 가자 메트로는 하마스의 지휘 통제센터가 있는 것은 물론 무기 보관 장소 및 사람과 물품이 이동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땅굴을 이용해 별다른 저항 없이 이스라엘 키부츠에 침투할 수 있었고 내부에서 무기를 들여오거나 로켓 제작을 위한 재료를 수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자지구를 공략하고 나섰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가자지구 시가지 건물 초토화 작전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건물을 죄다 박살을 내야 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물이 곧 땅굴의 출입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땅굴 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기순환입니다. 한국에서도 운전하다가 터널을 지나면 중간중간 천장에 거대한 송풍시설이 붙어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현대적으로 크게 건설된 터널만 해도 신선한 공기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만들려면 이러한 송풍시설은 필수적입니다. 하물며 가자지구 지하를 거미줄처럼 뒤덮고 있는 좁은 땅굴이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지하 갱도에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려면 출입구마다 공기순환시설 역시 만들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기순환시설을 버젓이 지상에 내놓으면 이스라엘에게 여기가 땅굴이라고 알려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선택한 방법은 이미 지표면을 덮고 있는 건물의 바닥을 뚫어서 땅굴의 출입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군의 증언에 따르면 건물 크기에 비해서 공기순환 시스템이 너무 많은 건물이나 밤늦은 시간까지도 공기순환시설에 열이 감지되는 건물 등은 대부분 땅굴의 출입구였습니다. 그런데 가자지구는 그런 건물이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땅굴이 그토록 넓게 퍼져 있으니 출입구도 그만큼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스라엘이 선택한 방법은 가자지구에 있는 건물 전부에다가 폭격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습으로 건물을 아예 무너뜨리거나 적어도 땅굴로 통하는 곳 정도는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의 폭탄 세례를 퍼부어 댔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기 전까지 연일 가자지구를 불바다로 만들었던 것은 건물의 초토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끝나자 비로소 이스라엘군은 시가전으로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지막지한 공습을 해놓고도 땅굴을 완전히 봉쇄했다고 여기는 것은 시기상조였습니다. 실제로는 건물이 아닌 곳이나 공기순환시설이 없는 곳에도 출입구가 있을 수도 있고 워낙에 땅굴이 많기도 하니 확신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지상과 지하를 불문하고 모든 포인트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살라미 전술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하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땅굴 전문 특수부대 야알롬입니다. 땅굴 내에서의 전투에 특화된 이들 특수부대는 각종 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있음에도 매우 불리한 환경에서 싸워야만 합니다. L로봇, 적외선 X선 관측 장비, 땅굴 전용 특수 폭발물 등 땅굴 공략을 위한 온갖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인 부대가 야알롬인데요. 통신도 GPS도 안 되는 지하에서의 작전을 위해 메쉬 네트워크 기반 통신 체계를 도입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파가 닿지 않는 지하까지 통신을 연결하기 위해 투입되는 모든 전투원이 통신을 중계하는 장치를 휴대하는 방식이 메쉬 네트워크 통신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공경에 처하게 한 하마스의 땅굴 기술은 북한에서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오랜 기간 군사적으로 하마스를 지원하던 북한은 이스라엘이 6터부터 8m 높이의 거대 장벽으로 땅굴 기술까지 투입했습니다.
현재는 이집트 시나이 반도부터 가자지구를 거쳐 이스라엘 남부 사막까지 뻗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성인 남성이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고 심지어 일부 공간은 수개월간 머물 수 있도록 반공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이 과거 DMZ 일대에서 발견해 무력화했던 북한의 땅굴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북한은 과거 미얀마에도 600터부터 800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땅굴을 건설한 이력도 있습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 역시 북한이 하마스의 땅굴을 이용한 전술 교리를 전수하거나 훈련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안보단체인 알마 연구 및 교육센터가 지난 2021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헤즈볼라의 북한이 6명의 기술자를 파견해 땅굴 건설을 주도한 것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직접 땅굴로 진입해 하마스를 색출하여 제거하는 위험 부담을 안는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땅굴을 봉쇄해 하마스를 고사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군 부참모 총장 야이르 골란은 이스라엘군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마스의 땅굴로 직접 들어가 하마스와 교전을 치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땅굴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능력과 모든 지식과 수단을 갖고 있으니 죽음의 함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땅굴 투입 작전의 빈도가 적어진 야알론 부대는 그 대신에 땅굴 파괴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땅굴 출입구를 모조리 부숴버리고 그 안에서 농성하는 하마스를 가둬놓으면 머지않아 이들이 알아서 다른 출입구로 나오거나 그 안에서 자멸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공병부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야알롬은 D9R 대형 전투장갑 불도저를 동원한 땅굴 출입구 파괴에 나섰는데요. 이 대형 불도저는 미국 캐터필러사가 개발한 것으로 길이 8.1m, 높이 4m로 무게는 48.9톤에 달합니다. 실전에 투입하기 위해 기관총 등의 화기와 방탄유리, 대전차 로켓 등을 막을 수 있는 펜스 장갑을 두르는 등 승무원의 생존율을 크게 높인 게 특징입니다. 또한 3세대 전차까지도 밀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웬만한 구조물도 손쉽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여아브 갤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우리는 모든 땅굴에 도달하여 해체할 수 있는 고유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모든 곳으로 접근할 것이며 하마스는 땅굴에서 죽거나 나오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실제로 야알론 부대는 이미 100여 개의 땅굴을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땅굴 공략법은 한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세계에서 적성국의 땅굴로 고민하는 나라가 한국 외에는 달리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작전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땅굴 전문 특수부대인 야알론 부대와 D9R 전투장갑 불도저도 한국에서 유사한 모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여단과 함께 육군 수기사 제16기 보여단을 중심으로 대땅굴 특수작전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야알론 부대와 비슷하게 각종 첨단 장비 및 로봇 등으로 무장하고 있는 이들 부대는 북한이 실제 건설한 땅굴과 유사한 지하시설에서 주기적인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목표로 하고 있는 적이 북한이니만큼 이곳에서 대량 살상무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상황까지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 방식은 야알론 부대의 훈련에도 참고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한국은 이번 전쟁을 주시하면서 이들의 실전 경험에서 우리가 배워올 것은 없는지를 D9R 전투장갑 불도저 역시 한국의 유사한 무기체계가 있는데요. K1 전차를 기반으로 한 장애물 개척 전차 K600 콧불소입니다. 차체에서 나오는 압도적인 출력으로 지뢰 개척에 있어서는 대단한 효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지뢰 개척에 치중된 성능이라는 것이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K1 전차의 후속 모델인 K2 전차가 대성공을 거두자 파생형 장애물 개척 전차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올해 방산 전시회 등을 통해 공개됐는데요. 더욱 강력한 차체를 바탕으로 K600에 비해서도 밀리지 않는 지뢰 제거 능력에 더해서 땅굴 등을 대상으로 한 구조물 철거 능력이나 진로 개척 능력 등을 개설한 새로운 모델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을 통해 기술이나 무기체계가 발전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란 상황 자체가 벌어진 것이 안타깝고 끔찍한 일이지만 이스라엘과 유사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는 한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이 예멘 후티 반군을 공격하는 데 실제 사용되었다고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K239 천무의 국제무대 실전 대비로 볼 수 있는데요. 앞서 4월에 사우디가 한국에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을 1조 원대 규모로 도입했으며 실전 배치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크게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후티 반군의 실제 공격까지 성공해 큰 성과를 거뒀다는 것인데요.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지난달부터 이스라엘을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공격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야히야 사리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어 탄도미사일과 드론 다수를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다면서 팔레스타인의 승리를 돕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후티 반군을 저지하는 또 다른 곳이 있었는데요. 2014년 이후 계속된 예멘 내전은 순위파 정부와 시아파 후티 간 싸움인데 사실상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쟁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란은 후티 반군의 군사고문단과 무기를 제공했고 사우디는 순위파 정부군을 도우면서 아예 다국적군을 만들어 참전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사우디와 후티 반군은 서로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으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 갑자기 사우디가 중동의 평화를 외치며 후티 수뇌부와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사우디 대표단과 후티의 수뇌부들이 만나며 몇 차례 회담을 진행해 예멘 내전의 휴전 훈풍이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이들은 다시 적대 세력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지난 11월 12일 사우디가 갑자기 포병을 동원해 예멘 북부의 사다 지역을 집중 포격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우디군은 이날 아침 대구경 포탄 수십여 발을 발사해 사다 일대를 집중 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5명이 부상당하고 가옥 여러 채가 파괴됐다고 하는데요. 후티 반군 측은 사우디의 포격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들은 사우디 범죄자들이 예멘 지역을 포격해 그동안 많은 순교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평화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사우디는 왜 갑자기 예멘에 포격을 가한 것일까요? 예멘 북부의 교통 요충지인 사다 지역은 오랫동안 계속된 사우디와 전투로 후티 반군 주력 부대가 대거 주둔하고 있습니다. 후티 지상군은 물론 항공전력과 미사일 부대도 사우디를 공격하기 위해 이 일대에 배치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후티 반군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의 제다 지역을 공격했을 때 도발 원점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즉 사우디의 이번 포격은 사다에 배치된 후티 반군의 미사일 드론 부대를 겨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앞서 약 3주 전 후티 반군이 갑자기 사우디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블룸버그는 예멘 국경에 위치한 남서부 자잔 지방에서 후티군과의 전투로 사우디 군인 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는 지난 몇 주 동안 후티 반군이 사우디 영토에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기도 했는데요. 예멘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사우디 영공을 지나게 되는데 이 미사일이 요격되자 후티 반군이 반발하며 사우디군을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후티 반군의 주력 부대가 있는 사다 지역을 집중 포격한 것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우디가 이곳을 무엇으로 타격했는지 여부입니다. 사우디는 그동안 후티 반군을 공격할 때 전투기 공습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격은 공군이 아니라 포병이 수행했고 국경에서 40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사우디 포병이 보유한 무기 가운데 40km 이상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두 종류입니다. 미국 M270MLRS와 강철비로 불리는 한국산 다연장 로켓 K239 천무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포격한 사다를 사정거에 둔 사우디군 포병부대는 남북 국경 인근 나즈란 지역에 있는 K239 포대입니다. 이 부대는 사다와 직선거리로 약 70km 떨어져 있어 사격진지 이동 없이도 포격이 가능합니다. 앞서 비밀리에 1조 원 규모의 천무를 수입해 일선 부대에 배치한 사우디는 후티와 평화협상을 시작한 지난 4월 예멘 국경에 있는 K239 부대를 처음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앞서 천무 실사격 훈련에서도 이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된 13개국의 군 지휘관들은 탄성을 자아내며 천무야말로 미국 주도의 지대함 타격 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기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천무는 최대 사거리 45km의 230mm 무유도 로켓 12발과 최대 사거리 80km 이상의 로켓 12발을 탑재해
6발을 발사할 수 있는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화력이 2배인 셈이죠. 사우디가 이번 공격에 천물을 동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후티 반군이 보유한 모든 유형의 포병 무기보다 긴 사거리를 지녀 포격 후 반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이번에 포탄 수십 발을 얻어맞고도 사우디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실제로 대응 사격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사우디군이 천무로 포격을 실시한 후 자리를 이탈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 포격이 더욱 화제가 되며 주목받는 이유는 사우디가 동원한 포병 자산이 정말 천무라면 이번이 천무의 첫 실전 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측 의도는 후티 반군의 보복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고 일방적으로 포격을 퍼붓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천무는 사우디의 작전 의도를 완벽하게 달성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셈이 됩니다. 크게 선전할 만한 일이지만 비밀리에 구입해간 외국제 무기의 정과를 철저히 비밀에 붙여온 사우디 측 관행상 이번 포격의 구체적 진상도 당분간 공개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사실 사우디가 후티 반군을 향해 천무를 발사하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11월 11일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이슬람 특별 정상회의에서 사우디는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은 점령 당국에 있다면서 가자지구 포위를 끝내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스라엘을 성토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다수 국내외 언론은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있으며 이란과 함께 반 이스라엘 공동전선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사우디가 취하고 있는 군사적 외교적 행보를 보면 빈 살만 왕세자의 이스라엘 비난은 아랍권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 무대에선 레터릭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레토릭은 화려한 문체나 다소 과장되게 꾸민 미사여구를 뜻합니다. 이는 외교 무대에서 상대방이나 대중이 듣기에 좋은 문장으로 꾸며지지만 실제 행동과 반드시 일치한다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사우디가 보여주는 행보가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우디는 가자지구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 드론을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을 동원해 계속 요격하고 있습니다. 예멘 북서쪽을 장악한 후티는 미사일과 드론을 홍해나 사우디 서부 해안 상공을 지나는 경로로 이스라엘에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과 드론이 이스라엘에 도달하기도 전 사우디군에 의해 적잖게 격추되고 있는데요. 사우디는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기에도 영공을 개방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이라크 시리아 지역에서 계속되는 친이란 민병대의 공격에 대응해 제한적인 공습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우디와 요르단, 바레인 등의 공군력을 전개해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군사 행동에 나서자 사우디는 자국 영공 사용을 허가한 것인데요. 아랍 세계 강대국으로서 사우디는 같은 이슬람 세력인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며 각종 구호물자를 보내지만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월하게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른 사우디의 행보는 이슬람 세계의 오랜 갈등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슬람 세계는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사실상 이단처럼 규정하면서 적대시합니다.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은 1400여 년간 이어져 왔는데요. 사우디의 경우 수니파 중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와하브파 세력이 통치하는 국가입니다. 시아파 종주국을 자처하는 이란과는 말 그대로 철천지원수 사이입니다. 이슬람 혁명 후 이란 최고 지도자가 된 호메이니는 사우디의 와하비즘은 이단이고 이란의 이슬람 혁명 사상을 수출하겠다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호메이니의 뒤를 이은 알리 호세인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역시 신이 가진 복수의 손이 사우디 정치인들 목덜미를 움켜쥘 것이라며 사우디와 투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는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극단주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말로는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지만 실제 군사행동은 하마스와 같은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어찌됐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격 등 중동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한국엔 크게 두 가지로 이득이 될 전망입니다. 바로 한국 방산 수출과 2030 세계 엑스포 유치입니다. 현재 중동 내 불안정한 상황으로 사우디의 2030 세계 엑스포 유치전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먼저 2030 세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사우디가 유력 후보로 압축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사우디와 후티 반군의 갈등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지정학적 위기가 엑스포 유치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2030 세계 엑스포 유치에 도전장을 던진 러시아,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 오데사가 대표적입니다. 러시아는 수도 모스크바를 앞세워 초반부터 공격적인 유치전을 펼쳤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전쟁이 장기화하자 최종 유치를 철회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으로 인해 후보국에서 탈락했습니다. 사우디도 유사한 아쿠아일로를 걸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차례 불거진 인권 탄압 문제, 엑스포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유치 열기, 도시 인프라 부족, 사막의 도시가 위치해 기후적으로 불리한 점 등도 사우디의 약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사우디 국경수비대가 최근 15개월간 아프리카 이주자 수천 명의 인권을 참혹하게 유린했다는 국제인권단체의 폭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위싱턴포스트 등 복수의 유력 일간지는 이 원인으로 국경을 맞댄 사우디와 예멘의 악연이 이주자들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개에 달하는 인권단체도 2030 세계 엑스포 주최 측의 사우디를 유치 후보국 지위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관련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한국의 부산 엑스포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사우디 내 엑스포 유치가 어려울 것 같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그리고 특히 중동의 이러한 분위기는 특히 한국 방산 수출에도 크게 도움될 전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발생한 지금 한국의 무기체계 생산 능력은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대체불가 자원이 되었습니다. FA-50 전투기,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천궁 등 다양한 무기가 수출되며 이들은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실제로 현대전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에서도 천무가 이를 증명한 가운데 앞으로 한국 방산의 더 큰 성장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전례 없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의 장소는 놀랍게도 한 나라의 법을 만들고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피선거권 최소 연령을 40세로 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를 35세로 낮춰달라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기각 이유를 피선거권 연령을 바꿔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의 이 판단에 엄청난 관심이 쏠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이날 헌재가 피선거권 연령을 낮출 경우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이 내년 2월 대선에서 부통령에 출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피선거권 최소 연령을 그대로 40세로 유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실상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은 부통령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막장 드라마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이날 오후 재판을 다시 열더니 선거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40세 이상이거나 선출직에 오른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심사했고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전에 내린 결정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같은 날 오후에 내놓은 것으로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덕분에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은 연령과 관계없이 대통령이나 부통령에 출마할 수 있게 되는 웃지 못할 충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는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무려 70%부터 8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정치인입니다. 10년에 가까운 임기 동안 가장 낮았던 지지율이 50%대 초반이었고 인도네시아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조코 위도도와 무너서 2번이나 고배를 마셨던 프라보워 국방장관은 이번에 또다시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요. 이상한 것은 자신의 정적인 프라보워를 조코 위도도가 왜 국방부 장관에 앉혔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프라보워의 막대한 정치적 뒷배경 때문입니다. 비록 이혼하긴 했지만 프라보워는 인도네시아를 30년 넘게 지배한 수하르토의 사위이고 수하르토 세력들이 절대적으로 미는 후보입니다. 지금도 수하르토파들이 막강하기에 아무리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조코위라고 해도 프라보워를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국방장관에 앉혔던 것입니다. 근데 더 막장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현재 야당이자 군부 세력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프라보워 국방장관이 압도적으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반해 조코이 대통령의 여당 후보는 계속 2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조코이 대통령이 속한 여당 후보가 왜 야당이자 정적인 프라보이에게 지지율이 밀리는 것일까요? 조코이의 인기를 등에 업을 만도한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프라보오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의 러닝메이트가 바로 조코이 현 대통령의 장남이기 때문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자신의 장남을 부통령으로 밀기 위해서 정적인 프라보오와 손을 잡았고 자신의 가문을 인도네시아 정치 왕조의 하나로 세우기 위해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프라보오 장관의 입장에서도 현재 지지를 이리 달리고는 있긴 하지만 언제 판도가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정적인 조코이의 장남이라 해도 그와 손을 잡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여겼을 테고 조코이의 입장에서는 프라보이와 비록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지만 자신의 퇴임 후가 보장되고 아들들이 정가에서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프라보오와 손을 잡아 정치 왕조를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직 대통령이 자기 아들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상대 진영 후보와 손을 잡은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특히 조코이 대통령은 20대부터 30대 젊은 층의 인기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MZ세대는 전체 인구 중 50%가 넘는 중요한 유권자입니다. 따라서 장남은 정치 경력이 고작 2년밖에 안 된 새내기에 불과하지만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이들의 지지율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니 조코이 대통령과 프라보오파가 36세밖에 안 된 조코이의 장남을 위해 선거법까지 바꾸는 야함을 진행한 것인데요. 미국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맷은 프라보오가 젊은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조코이의 아들을 부통령으로 지목하는 신중하고 계산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지율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전형적인 권위주의자인 프라보이가 출신, 배경, 이념 등 많은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조코이와 손잡았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조코이 프라보오 연합의 의도대로 엎치락 뒤치락하던 대선 후보 지지율은 프라보오 쪽으로 압도적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만 가준다면 보나마나 프라보오가 당선될 것이고 조코이 대통령의 첫째 아들은 36세의 나이로 부통령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참고로 조코이 대통령의 둘째 아들 역시 28살에 물과 한데 당대표가 되었으니 인도네시아 정치판이 얼마나 가문 중심의 기득권이 팽배해 있는지 알 만합니다. 그런데 누워서 떡 먹기 일 줄 알았던 이번 대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을 부통령에 출마시키기 위해 40세 이상 나이 제한까지 변경시키는 꼼수를 쓰며 조코이를 도우려 했던 헌법재판소장이 해임을 당한 겁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아나르 우스만 헌법재판소 소장이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과 관련된 선거법 위헌 심판 결정에 직접 참여한 것이 이에 상충에 해당한다며 소장직을 박탈해버렸습니다. 또한 향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위헌 심판에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을 부통령에 출마시키기 위해 40세 이상 나이 제한까지 변경시키는 꼼수를 쓰며 조코이의 장남을 도우려 했던 고모부 헌법재판소장이 해임을 당한 겁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기존 선거법이 위헌이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됐던 사람은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5대4로 받아들였는데 여기에는 아나르 소장의 찬성표가 최종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의회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했고 기브란 시장은 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됐지만 아나르 소장이 판결에 관여한 것 자체가 조코이 대통령이 직접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결국 아나르 헌재 소장이 해임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 그 사건은 누가 봐도 조코이 대통령이 프라보오의 러닝메이트로 아들을 내세우면서 본인의 지지 기반을 그대로 장남에게 넘겨줬고 이를 위해 친인척인 헌법재판소장까지 동원해 선거법을 개정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선거법까지 개정하면서 과욕을 부리던 조코이 프라보오 연합은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에 여론조사 기관 차르타 폴리티카의 조사 결과 프라보오 수비안토 그린드라당 총재와 그의 러닝메이트인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의 지지율은 34.7%를 기록, 36.8%를 얻은 여당 후보 간자르 주지사에 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간 KF21 담금 문제의 주범인 프라보오, 현직 조코 위도도 대통령 모두 정치 인생 최악의 위기를
한국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 프라보워 후보가 간자르 후보에 뒤진 것은 약 6개월 만의 일로 선거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부통령으로 내세워 정치 왕조를 구축하려는 조코이 대통령과 프라보워의 커넥션에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반감을 보인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약 절반인 48.9%는 조코이의 장남인 기브란의 출마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며 38.2%만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0%는 인도네시아에 정치왕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민주주의 국가지만 정치인들이 대를 이어 요직을 차지하면서 정치왕조를 구축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의 대를 이은 가문 정치는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의 딸이자 5대 대통령인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가 현 집권당인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 PDIP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그의 딸인 푸안 마하라니는 하원 의장을 맡고 있으며 차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을 정도이니 말다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최초의 직선제 선출 대통령인 수실로 밤빵 유도요노의 아들도 야당인 민주당 PD의 대표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가문 정치가 뿌리 깊이 박혔는데요. 이런 정치 환경 속에서 2014년 조코이 대통령은 자신은 엘리트 정치 가문 출신이 아니며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내 부패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지만 장남을 무리하게 부통령 후보에 올려놓음으로써 조코이 대통령 역시 정치 왕조를 구축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막장 드라마가 난무하는 이 혼란 속에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어떤 인물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할지, 프라보워 국방장관일지 아니면 간자르 전 주지사일지 인도네시아 대선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